네, 안녕하세요. 유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어 비문학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고3 때 국어 문제집을 단 한 권도 풀지 않았는데 수능에서 원점수 94점을 받았었어요. 그럼 문제집도 안 풀어봤는데 어떻게 94점을 받을 수 있었냐? 비문학은 이거 하나만 연습하면은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네, 이번 2020년 수능 국어 37번부터 42번 비문학 지문입니다. 아마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는 국어 학습법 영상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주어랑 서술어 그리고 핵심 어구만 찾아서 읽는 연습을 했는데 이번 수능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이 경제 지문으로 한번 제가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한번 주어랑 서술어만 표시를 해볼게요. 국제법에서 조약은 합의, 규범, 그리고 관습법은 조약 없이 보편적인 규범. 반면에니까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경제기구에서 결정은 권고만 있고 구속이 없다. 그런데 또 다른 얘기 하나 봐요. BS 얘는 비회원에서도 엄격히 준수. 이런 규범적 성격이 어떻게 이해할지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로 법의 효력을 확보,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 이렇게 제가 사이에 의미 없는 단어들은 다 빼고 문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어, 서술어 그리고 좀 핵심적인 단어들만 이렇게 모아봤는데 이것만 봐도 이 문단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죠. 우선 국제법에서 조약은 합의된 규범이고 관습법은 조약 없이 보편적이고 근데 경제기구는 구속력이 없는데 이 BIS라는 거는 엄격히 준수된다. 얘는 왜 이럴까? 위반에 대한 제재로 효력을 확보하는데 신뢰의 구속력에 주목한다. 그럼 이 첫 문단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BIS는 구속력은 없는데 규범적인 성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BIS가 좀 특이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문단이네요. 그럼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첫 문단에서 주어랑 서술어 그리고 힘어만 찾는 걸 어떻게 하는지 봤으니까 좀 빨리 해볼게요. 이제 BIS는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 이걸 보호하는데 얘가 최소 8%는 돼야 된다. 뭐 식은 이렇고 자기 자본은 뭐 이런 합이고 위험 가중 자산은 뭐 이런 값들의 합이다. 근데 이 가중치는 유형별 신용 위험인데 국채는 0, 회사채는 100이다. 뭐 나중에 계산하는 게 나오나 봐요. 이후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된다니까 얘를 신용 위험, 시장 위험 합으로 정의. 얘는 은행의 선택 이렇게 바젤 1 협약. 네, 이렇게 두 번째 문단의 핵심어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국 두 번째 문단은 무슨 내용이에요? 바젤 1 협약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럼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문단으로. 바젤 1 한계, 바젤 2 도입. 여기서 가중자산은 뭐 이렇게 바뀌었네. 그리고 신용위험, 측정 방식, 표준 모형, 내부 모형 하나. 표준 모형은 가중치를 구분, 신용도가 높으면 낮게. 그리고 예시 100억인데 20%면 20억이니까 곱한 거.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 승인하에 사용, 감독기관 최저 비율이 얘를 초과하도록 은행의 요구. 이렇게 세 번째 문단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바젤 2 협약에서 바뀐 게 어떤 게 있는지, 바젤에서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럼 바로 다음 문단으로 가보면은 이제는 바젤 3 자기 자본에서 이거 제외, 그리고 기본 자본의 비율 최소 6% 이렇게 바젤은 기준의 개정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문단 4도 문단 3처럼 바젤 3에서 바뀐 점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바젤 협약이 새롭게 발표되면은 이전 거를 새로 개정을 한다 이런 말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문단을 보면은 바젤 협약은 제도화 28개국이 가입 우리는 2009년에 가입 하지만 훨씬 전부터 이걸 도입 시행 그리고 법제도 반영 바젤 기준을 따르는 거는 믿을만 하다를 국제에 보여주는 것. 건전성 의심받는 은행은 여기에 발을 못 들인다. 이 다섯 번째 문단은 바젤 기준을 왜 따른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위원회는 기준 협의, 현장에서는 바젤 기준 도입 의무 부과. 하지만 얘는 초국가적 권한이 없고 구속력도 없다. 근데 바젤 기준 100개 넘는 국가 채택, 이는 구속받지 않는 국가도 자발적으로 시행. 이거를 말랑법이라고 한다. 이때 조약이나 관습법은 딱딱한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젤 기준도 딱딱한 법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지문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단은 바젤이 구속력은 없지만 지금 많은 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주어랑 서술어 키워드만 가지고 지문을 읽어봤는데
지금 제가 지문인데 4분 정도 걸렸는데 말 안 하고 하면 3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에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주어랑 서술어랑 키워드만 옆에 따로 적은 것들만 보고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국제법에서 조약은 합의한 거, 관습법은 보편적인 건데 경제국 결정은 권고고 구속력이 없다. 근데 BIS는 엄격히 준수된다. 구속력이 없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 BIS는 위반에 대한 제재로 법의 효력을 확보하고 신뢰를 통한 구속력에 주목한다. 그래서 BIS가 뭐냐? 이거는 자기 자본 비율의 최소한을 설정하는 거고, 이건 이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BIS가 최소 8%가 돼야 되고, 그 BIS에 아까 자기 자본이라는 거 있었고 위험 가중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걔네 각각 무언지 알려주고 있죠. 이거 문제에서 물어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보면 되겠죠. 가중치는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데 국채는 0%, 회사채는 100%로 반영을 한다. 이후에는 신용 위험 플러스 시장 위험도 반영을 하는데 둘의 합으로 새로 정의를 했죠. 근데 시장 위험은 은행의 선택에 따라서 그 모델을 정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바젤 1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젤 1이 문제점이 생겨서 바젤 2를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위험 가중 자산이랑 신용 위험 측정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이 있는데 표준 모형은 이런 거고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을 하는데 감독기관이 이 내부 모형이 이렇게 되라고 은행에 요구를 해요. 이게 바젤 2예요. 그리고 바젤 3에서는 뭐 이런 게 아까 제외가 됐대요. 그리고 기본 자산에 대한 BIS가 최소 6%가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바젤 협약은 이전의 것을 개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젤 협약이 제도화가 되고 있는데 28개국이 가입을 했고 우리는 2009년에 가입을 했는데 그 가입 전에도 BIS를 이미 우리는 시행을 하고 있었고 법제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젤 협약이 뭐냐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국제적으로 이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건전성이 의심되는 은행은 국제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해요. 그럼 위원회는 이 감독 기준을 만들고 혼장 도입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속력은 없다. 28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지만 100개국이 채택을 했는데 이거는 구속받지 않는 국가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말랑법이라 하고 조약과 관습법은 딱딱한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제도 언젠가 딱딱한 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어때요? 이것만 봐도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모든 내용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이것만 읽었잖아요 지금. 37번 위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개 방식이 어땠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 바젤 협약이 좀 특이하다는 걸 알려주고 걔가 어떻게 변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했죠. 그럼 거기에 가장 맞는 걸 찾아볼게요. 1번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변화 양상을 서술하고 국제사회에 작용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벌써 맞네요. 답이 1번이네. 그러면 밑에는 왜 틀린지 한번 볼까요?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고 원인은 서술되지 않았어요. 아까 3문단에서 바젤 1에 한계로 2가 도입됐다 그랬는데 이 한계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게 되고 3번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수정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논증 아니죠. 이거 그냥 설명이죠. 틀렸고 4번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 벌써 아니죠.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이게 설정 주체는 여기서는 위원회죠. 위원회가 어떤지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명백하게 1번이 되겠네요. 네, 38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좀 지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겠죠. 1번 조약 이거 아까 첫 문단에 나왔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 아까 이런 얘기 있었죠. 조약은 합의적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되고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고. 두 번째,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거 아까 4문단 끝에서 나왔던 얘기죠. 3번,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 구속력을 확보한다. 이거는 딱딱한 법이 아니죠. 딱딱한 법은 제재를 가하는 거고 신뢰로 하는 거는 바젤 협약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4번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있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계속했던 얘기죠 이거. 5번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거는
자국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이 얘기도 있었어요. 건전성을 국제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를 하고 있었죠. 3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회사채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이 낮아진다 라고 했는데, 바젤 1에서는 이 신용위험은 고정시켰어요. 아까 국채가 0이고 회사채가 100으로.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아져도 BIS는 바뀌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바젤 2에 따르면 각국 은행들이 준수해야 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아까 BIS가 어떻게 정의됐죠? 위험 가중자산 분의 자기 자본 곱하기 100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BIS의 최저 비율이 모든 나라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바젤 2에서는 내부 모형 은행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감독기관이 이 비율을 국제 기준에 초과하도록 은행에 요구한다는 얘기는 이 비율은 8%만 넘으면은 어떻게 설정하든 그 나라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은 틀렸어요. 3번 바젤 2에 따르면 국채를 매각해서 회사채에 투자하면 BIS의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라고 했네요. 아까 지문에서 국채 신용도는 0에서 100%로 하고 신용에 대한 가중치를 회사채는 20에서 150%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험 가중자산은 부채랑 가중치를 곱해서 나온대요. 가중치가 회사채가 더 크다면은 국채가 20%고 회사채가 뭐 한 100%라고 해볼게요. 그럼 회사채가 더 많아지면은 이 가중치가 높으니까 회사채에서는 위험 가중자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럼 BIS는 전체적으로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어요. 4번 바젤 2에 따르면은 시장 위험과 마찬가지로 신용 위험도 감독의 기관하에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한다. 아까 이 얘기 있었죠. 바젤 2에서는 신용 위험 측정 방식도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4번은 맞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5번 한번 볼게요. 바젤 3에 따르면은 위험 가중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기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39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40번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죠. 75%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갑은행의 자기 자본 및 위험 가중자산이 아래와 같다. 갑은행은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고 바젤 2에 따른 BIS 비율을 산출했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다른 건 모두 무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젤 2를 따르는데 회사채에 대한 가중치가 50%네요. 이것만 주어졌죠, 문제에서. 그럼 밑에를 한번 봅시다. 1번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아까 8%를 제시를 했죠. 여기서 문단 2에서. 그럼 이 갑은행의 자본, 이 갑은행의 BIS 비율을 구해보면은 아까 위험자산분의 자기자본이었죠. 이거 구해보면은 위험자산은 다 더하면 1000억, 자기자본은 110억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을 곱해주면 11%가 되겠죠. BIS 비율을 가볍게 상회를 하니까 1번은 참입니다. 2번 회사채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더 높았겠군 이라고 했네요. 지금 회사채 위험 가중자산이 300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위험 가중자산은 회사채 곱하기 가중치였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가 얼마인지 모르고 가중치가 50%인 건 알죠. 근데 이게 300억이란 얘기는 원래 회사채가 600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위험 가중자산이 300억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위험 가중치가 20%가 된다면은 위험 가중자산은 600억 곱하기 0.2가 돼서 120억이 되겠죠. 위험 가중자산이. 그러면은 위험자산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면은 BIS 비율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이네요. 그럼 다음 3번.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채랑 회사채에 대한 위험 가중자산이 300억이고 각각 회사채의 가중치가 50%라고 했으니까 실제 규모는 회사채는 600억이 되겠네요. 그럼 3번에서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보다 컸다면 600억보다 크다면 가중치는 어때야겠어요?
50%보다 낮아야 얘네를 곱했을 때 300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중치는 국채고 회사채보다 낮아야겠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가분행이 바젤 1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바젤 1에서는 회사채는 100%의 가중치를 가졌죠. 그러니까 실제 규모가 600억이니까 여기 가중치인 100%를 곱해주면은 위험 가중자산이 600억이 나오니까 4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럼 5번이 남았으니까 5번이 답일 텐데 한번 볼게요. 가분행이 위험 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했다면, 그러니까 보완자본이 30억이 됐다는 얘기죠.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바젤 3 협약에서 추가된 게 뭐예요? 기본 자산의 비율이 6%를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에 보면 위험 가중자산분의 기본 자산의 비율이 6%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 자본은 50억이고 위험 증가 자산은 1000억이죠. 그러니까 이건 5%밖에 안 돼서 이거는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1번 기억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아까 기억은 말랑한 법이었어요. 이거는 뭐였냐면은 준수 의무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에 가장 맞는 거는 5번이에요. 회원이 없는 국가인데 바젤 기준을 제도화해서 공랭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1번의 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42번인데 이거는 그냥 넣어봐서 말이 안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다 넣어보면은 3번이 답이 돼요. C가 뭐였냐면은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 잡지 못하거나 심한 발을 들이지 못해야 된다. 이거는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국제금융시장에 뛰어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비문학을 주어랑 서술어만 봤는데도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었죠. 이 주어랑 서술어만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읽으면서 글의 흐름이 어떤지를 쭉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 별로 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 시작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전 국어 문제집을 진짜로 안 풀어봤거든요. 모의고사만 좀 풀어보고 비문학 진짜 이렇게 주어랑 서술어만 읽는 연습만 했어요. 그래서 비문학은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지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지문의 구조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 방법 연습해보시고 좀 나한테 맞는다 싶은 분들은 연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국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어서 이런 국어 공부법을 소개해드리는 게 처음이라서 좀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